안녕하십니까. 이베스 투자증권 김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달간 시장을 움직인 주요 뉴스 3가지를 꼽아보는 이슈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강승희 대표님, 조세아 전문님 모시고 12월 한 달간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강승희 대표님부터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무엇일까요? 어쨌든 12월 달에 제일 핫했던 건 FOMC 미팅이었죠. 뉴스로 찝자면. 그래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금리 빠지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산타크로스 랠리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되게 그 시장에서는 내년에 6월 달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거다였는데 분위기가 3월로 FOMC가 되면서 바뀌었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도 한다고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1월부터 25bp씩 계속 인하를 계속할 거다. 이게 과연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를 하나 찾은 게, 이제 해외 메이저 은행들이 어떻게 그 뉴스 FOMC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먼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 은행들이 대부분 다 바꿨어요, 분위기를. 원래 6월 달이고 12월 달이고 하반기에 한두 번이다 이랬었는데 분위기를 다 바꿔서 골드만, 바클레이즈, JP 모건, 어쨌든 제일 좋은 은행들이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3월부터 한다. 그래서 쭉 여러 번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 지출이랑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올 거고,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2.1로 낮아질 거고 해서 3월부터 시작할 거다. 그다음에 바클레이즈랑 JP 모건도 예측치 다 바꿔서 이제 2024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이제 6월부터 시작해서 3차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클레이즈. JP 모건 같은 경우는 아예 금리 인하 시기를 7월에서 6월로 바꾸고 5번 인하한다. 5번이면은 25, 25, 25, 25 해서 1.25%를 낮춘다고 한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것도 벌써 뉴스가 한 일주일 전 뉴스예요. 일주일 정도 된 건데, 지금 이제 어제 분위기로는 거의 막 1월 달서부터 다 금리 인하하는 분위기로 다 바뀌었어요. 그 페드와치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차트를 그냥 하나 가져온 게 10년째 금리인데, 금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작년 연말 대비 올랐어 내렸어 라고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위에서 많이 내렸어 이런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5% 찍고. 근데 5% 찍었을 때가 결국 10월 달, 11월 달이었어요.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랐다 내렸다고 난리들을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1년이 지나서 보니 SVB 사태 3월 달에 생기기 전까지는 금리가 좀 빠지다가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SVB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금리가 다시 확 내려가면서 금리 인하 못해. 이러다 이제 진짜 문제 생기겠어.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이제 그러다가 다시 금리가 마바바박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잡아야 돼, 파이팅이야 이러면서 계속 하다가 다시 결국은 이제 인플레 낮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FOMC에서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확실하게 금리 내려가는 쪽으로 다 베팅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SVB 사태 때 한번 크레딧 문제가 생기니까 금리 인하할 것 같아 라고 했다가 인플레 나와서 싸우다가 다시 인플레가 젖어질 거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통 이제 그냥 인플레이션이 안 돼서 인하한 적보다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인하를 시작했거든요, 항상. 과거에 보면.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인플레가 낮아진다고 그냥 낮출까, 아니면 진짜 뭔가 다른 이벤트가 생길까? 이런 이제 물음표가 던져져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좀 오버하게 너무 1월 달부터 인하하는 건 좀 오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예나 투자하는 거 계속 핫하잖아요.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나오는 분이,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죠. 이제 우에다 총재님,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계속 완화 정책은 계속 쓸 거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스탠스는 바뀐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경제 안정성을 위해서 좀 바꿀 수도 있다 라는 식의 코멘트를 계속하면서, 어쨌든 예나 같은 경우도 되게 강세로 바뀌었죠. 그래서 150 찍고 140대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때도 이제 예나 투자 150대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얘기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는 150에서 계속 이제 개입을 하니까, 중앙은행들이 개입을 하니까 좀 해도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130, 120 옛날처럼 20% 30%씩 밑으로 계속 갈 거냐, 이건 아닐 거다. 왜냐면 어쨌든 일본은 인플레가 되든 뭘 하든 계속 돈은 풀긴 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은 결국 내년 4월에 좀 뭔가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돈 풀겠다는 부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박스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151.91을 찍고 현재까지 빠진 게 한 6.5%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최고점에서 잘 예나를 샀다면 지금 142 정도 됐으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6% 정도 수익은 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주식은 아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환율로 벌었다 깨졌다 이런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채권을 샀어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미국 채도. 왜냐하면 이때가 미국 채권도 거의 고점이에요. 5%대. 아까 말씀드린 10월 말, 11월 달, 5월 달, 그때거든요, 이게 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미국 달러 강세되면서 예나가 약세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뒤집힌 거죠, 그냥. 역시 안 좋을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안 좋을 때 사야 돼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지만 진짜로 중국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사라는 사람이 없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사라는 사람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뉴스는 이제 또 제로 DT예요. 22일 날 완전히 하루 급락을 갑자기 했어요. 장 끝나고 그러니까 후장 들어서 오후 들어서 너무 급락을 해버렸더니 이게 다 제로 DT 옵션 때문이다. 이러면서 JP 모간의 이제 그 전략가가 내가 얘기했지 예전에 볼마게돈이라 그래가지고 얘기해서 제로 DT 때문에 장 폭락하는 날이 있을 거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리포트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1252에서 아니야라고 레포트를 냈어요. 아니야라고 한 게 지금 제가 밑에 처음 배드린 이 뉴스예요. 그래서 이거 떨어지는데 주요 원인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데이터를 들고 와서 얘기했어요. 거래소니까. 그래서 마켓 메이커의 포지션이 롱간만지 숏간만지 솔직히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오픈 인터레스트만 보는 거고 거래량만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거래소는 알잖아요. 마켓 메이커라고 준 사람들이 누군지.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마켓 메이커들을 모아서 보니 롱감마였어. 그래서 롱감마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옵션을 매수를 하고 해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롱이라는 게 매수잖아요. 그다음에 감마라는 거는 이제 지수가 내려가면은 더 사야 되거나 지수가 올라가면은 더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롱감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이 해지를 하려면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풋옵션은 델타가 점점 커지는 게 파지티브고 롱감마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주식을 더 사야 되는 포지션이었어, 마켓메이커가.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팔아서 뺀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 뉴스를 보면서 딱 든 생각은, 마켓메이커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마켓메이커가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는 진짜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포지션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잡고 밀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반대 포지션으로. 그래서 충분히 뭐 누가 됐던, 마켓메이커는 롱감마이기 때문에 마켓메이커가 밀지 않았다는 거는 12호 얘기가 맞지만, 누군가는 시장이 얇을 때 이런 포지션으로 장을 밀어버리거나 임팩트를 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굉장히 유동성이, 매수가 별로 없는 거죠. 원래는 매수할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뒤에 차트 보시면은 그게 3시 반, 우리 시간으로 한 3시쯤부터일 텐데, 새벽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면 굉장히 급락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게 제로 DT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빠진 거다. 왜냐하면 여기 그 전 월화수 올라갈 때 빠질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빠질 이유가 없으니까 까고 나오다가 제로 DT 탓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제로 DT 같은 경우들은 시장이 굉장히 얇거나, 이게 얇다는 게 이제 유동성이 적거나 사자가 적은 거죠. 그렇거나 그런 시장 상황일 때는 파생 상품들이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근데 계속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전체 트렌드를 바꿀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없다. 여기서도 보시면 그때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목금 같은 경우 어때요? 다 다시 올렸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 트렌드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하루하루 무슨 뭐 옵션으로 매매하는 것들은 그렇게 전체 트렌드에 영향을 줄 수 있진 않다. 그리고 기존의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다, 뭐 퀀트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자체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미세한 시간대, 짧은 시간대에서 워킹하고 있지, 전체 트렌드를 바꾸거나 전체 트렌드를 막 밀거나 올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선물이 그런 것 같아요.
코인 선물 움직임에 따라서 현물이 크게 움직이긴 하는데 길게 보면 가격 방향성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코인 쪽도 기계가 매매를 엄청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승희 대표님은 내년 페드 금리 인하 전망, 그리고 BOJ 통화 정책, 마지막으로 제로데이 옵션 이렇게 세 가지를 주요 뉴스로 확인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전무님이 준비해 오신 이슈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네. 뭐 저도 이제 세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오페크 감산 관련된 겁니다. 이제 뭐 얼마 전에 기사로도 한번 나왔었는데 감산 발표에도 약발을 잘 안 먹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펙 같은 경우에는 오펙 회원국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오일 생산량의 한 40%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 수출량으로 따지면 한 6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오펙에서 어떤 방향을 갖다가 제시하는 거에 따라서 유가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사실 약발이 좀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예전에는 뭐 이게 감산을 요번에 이제 시작한 게 이제 한 15개월 전부터 시작해갖고 4번 정도 이제 감산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게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루에 이제 500 회원국들 대상으로 해서 한 200만 배럴 정도 이제 줄인다는 거였었는데, 그때 이제 발표한 다음에는 이제 한 80불, 브렌트유 기준으로 해서 한 80불대 하던 게 이제 거의 100불 가까이로 이제 올라갔었고, 올해 5월하고 6월에도 또 감산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제 한 70불대 중반에서 한 93불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좀 약발이 먹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1월 달에 감산 발표를 했는데 유가가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왜 이렇게 빠졌을까 보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영향력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오펙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보면 왜 그러냐면은,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예전에 21년만 해도 이제 수요 공급에서 비오펙 그 회원사들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600만 배럴이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이제 담당했었던 게 뭐 한 9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대부분은 이제 오펙 회원사들이 이제 담당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런 수요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갖다 오펙 회원사들이 담당을 했었는데, 올해를 보면은 이제 올해 수요가 늘어난 게 이제 한 190만 배럴 정도 늘어났는데, 난 오펙 플러스에서 공급한 게 25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증가분을 전부 다 이제 오펙 국가들이 아니고 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이제 공급을 한 거고,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의 이제 감소분까지도 이제 딴 데서 이제 공급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펙이 전체적인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영향력이 이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이제 말발이 막히지가 않고, 또 감산을 또 해야 되는데, 보면은 그 사우디하고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감산 여력이 이제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산량이 10년 최저치거든요. 보면은 10년 최저치로 제일 낮은 수준으로 와 있는 거고, 그다음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군비를 뭐 전쟁 비용을 갖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뭐 기름 팔아서 충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또 더 이상 더 추가적으로 감산할 여력은 별로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담들이 다른 오펙 국가들한테 이제 가게 되니까, 앙골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오펙을 탈퇴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우디하고 러시아에서 주로 감산을 했었는데, 이제 감산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니네도 좀 감산해라고 자꾸 이제 쿼터를 갖다 줄여버리니까, 우리 그러면 오펙 나갈래 하고 이제 앙골라도 빠졌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하면은 이제 앙골라 말고도 다른 나라도 이제 탈퇴하겠다고 나오는 나라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재정 맞추려고 그러면 이제 유가가 이제 뭐 88불 정도 돼야 되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제 가격을 좀 올려야 되긴 하는데, 지금 생산량을 줄여가지고도 올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막 생산량을 막 늘리고 있잖아요. 지금 뭐 미국도 지금 뭐 생산량 최대치를 갖다 경신을 했고, 뭐 가이아나니 아니면 브라질 같은 데서도 계속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요가 경기가 확 살아나가지고 수요가 확 증가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보면은 요즘 같은 상황으로 봐서는 유가가 좀 쉽지는 않겠다 올라가기가. 보면 뭐 물론 이제 요즘에 또 뭐 수에즈 쪽에 이제 뭐 분쟁 생기면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 뭐 감산 전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보면 감산하기 시작했을 때가 한 85불 정도 되는데 지금 뭐 80불 미치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확 살아나기 전에는 유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또 오펙 같은 경우에서도 뭐 가격 올리고 싶어 하는데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좀 제한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운하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뭐 파나마하고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가 뭐 제일 물동량이 큰 그런 운하인데 두 개가 다 문제가 생겼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이제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파나마 같은 경우에 더 먼저 생겼었습니다.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줄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40대 정도가 이제 통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30척,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는 25척으로 이제 줄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수량이 낮아가지고 배들이 많이 평상시보다 많이 통과를 못합니다. 근데 파나마 운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동부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을 갖다가 연결하는 최단 루트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통과를 못하게 되면 밑으로 해서 이제 희망봉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비용이 왕창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파나마 같은 경우에도 뭐 여객선이라든 컨테이너, 뭐 LNG, 뭐 LPG 쪽 관련된 선박을 우선권을 주고 이제 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이게 당장 좀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에즈 같은 경우에는 뭐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 이제 홍해 쪽을 갖다가 지나다니는 상선들 미사일 공격하면서 이제 지금 뭐 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도 극동 쪽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 가려고 그러면은 수에즈를 통해서 가면은 훨씬 뭐 단축돼 한 20일 정도 걸리는데 희망봉 돌아가려면 한 배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 걸리니까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에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수에즈 옆쪽으로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주요 메이저 생산국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 세계 원유의 한 30% 정도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30% 중에서 이제 절반은 유럽으로 가는 물량이고, 그다음 절반은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는 물량인데, 이제 유럽으로 가는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에즈 통해서 가게 되면은 17일 정도면 이제 유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삥 돌아서 가면 이제 40일이 넘게 이제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동 쪽 정세가 좀 심각하게 된다 그러면 유가 쪽에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미국이 나서서 이제 좀 그 정리를 하겠다고 이제 나서긴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은 중동에서 손을 빼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 아무래도 셰일 나온 이후로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중동에서 손을 빼고 니네들 문제는 니네들이 이제 해결해 그래야 되는데 그 중동 지방 쪽이 이제 해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들이 없어요. 보면 거기 중동 쪽에 뭐 사우디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해군이 없거든요. 보면은 다 미국에서 다 이때까지는 다 거기를 갖다 정리를 해주고 거기서 분쟁이 생기면은 미국이 나서서 거기에 다 교통 정리하고 다 운송 쪽에 이제 정리를 해줬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쪽이 자꾸 손을 빼다 보니까 이제 뭐 이놈 저놈 나서 가지고 이제 뭐 미사일도 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그 발을 빼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얼마만큼 더 미국이 여기에 인볼브를 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할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다 보면은 정말 계속 발목 잡혀가지고 이제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안 하고 해서 계속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전반적인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어떤 식의 입장을 표명하고 얼마나 빨리 이건 문제를 해결할지 이런 게 좀 관심을 갖고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AI 관련된 건데 요즘에 이제 AI 관련된 게 굉장히 핫하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본 그 기사가 났길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AI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AI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일상생활을 바꾸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이 전기는 누가 그러면은 공급을 할 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AI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IEA에서 나오는 그 보고서 보면 2010년부터 보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그 사용하는 전기량이 전체 이제 사용량의 한 1% 정도를 사용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게 점점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최근 들어서 AI 쪽 기술이 많이 들어가면서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전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AI 칩 같은 거 갖다 많이 공급을 하는데 그쪽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그 엔비디아 AI 칩에서 사용하는 전기만 하더라도 지금 네덜란드 하나에서 1년에 전체 사용하는 전력량하고 같다고 그래요. 보면은 오픈 AI뿐만이 아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점점 빠르게 이제 AI 쪽 기술 경쟁을 하고 있고 점점 그쪽 관련된 설비나 센터를 갖다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슈를 갖다가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미국 전체에서 전기차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기량보다 AI 센터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한 5배 정도 더 많을 수 있다. 전기차도 이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충전이라든지 과연 이제 현재 있는 휘발유차들이 다 전기차로 전환이 됐었을 때 거기 들어가는 전기를 갖다가 우리가 다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거기보다 한 대여섯 배 정도가 더 AI 센터에서 잡아먹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전기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금속 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게 되는데 그쪽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차원에서 이 기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기 오를 것 같은데요. 전기 가격이. 네, 이렇게 지난 시장을 복습해 보면서 또 다음 투자 방향에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